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처음 공개했던 초안에 비해서 제재 수위가 한층 약화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곳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9일 만입니다. 전에 없이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제재 내용은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요구했지만 전년도 연간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낮췄습니다. 석유 정제품과 액화 천연가스 역시 연간 200만 배럴 한도 내에서 북한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고강도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북한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면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최종안에서 역시 제외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을 수출 금지 목록에 새롭게 올리면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나 대화 시도 등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술적 후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안보리 제재에 대응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응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리 제재에 고강도 도발로 응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 통과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강력 반발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가결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핵의 실질적 위협에 그동안 한 발 떨어져 있던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제재안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입장이 다른 중국, 러시아 사이에 평행선이 이어졌지만 물밑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결의안 이행 여부입니다. 특히 3년 연속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제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달라질 전망입니다. 당초 안과 달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제재 리스트에서 빠지긴 했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이번 제재안 논의를 주도한 미국을 향해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껏 고조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이를 무력 도발의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군사행동을 경고했었는데요. 네, 어떤 형식으로든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하자 이를 배격한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전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2년에도 북한은 안보리가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할 때마다 핵실험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당일에 방사포 6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도 안보리 제재 결의를 무력 도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북한은 어제 외무성 성명을 내고 제재 결의를 채택한다면 유례 없이 곤혹스러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벼른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그 수위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탕창건 기념일 이전에 태평양을 향해서 그동안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던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급 화성 14명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처음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대형 도발로 악순환을 이어간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경랑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완화된 수위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예상된 결과였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기간상하고 내용상하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간상으로는 상당히 빨리 채택됐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는 늦으면 3개월, 빠르면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9일 정도 걸렸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엄밀히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있어서는 아마 이거는 예견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것은 국제사회 하나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미중 간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타협이 잘 된 결과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당초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제품 일부가 금지가 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역시 최종안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되었지만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관련국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또 우호 관계고 있고 또 이거 접경지대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 국제사회에서 대국이면서 어쩌면은 북한의 ICBM 이것이 직접적인 어찌 보면은 대상 국가가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이해관계 다른다. 그런데 아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강경하게 먼저 초안을 내 가지고 점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네. 또 중국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라는 것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북한이 국제 규범에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또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것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존엄과 관련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하면은 북한의 체면이 상당히 깎여 죽겠죠. 네.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원유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맹분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원유를 제재에 포함시키는데 나름대로 직접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네. 좀 맹물을 살렸다 생각이 들고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은 유지됐다. 예를 들어 북한의 생명줄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비록 원유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도 지금까지의 영광 그대로 수출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중시하는 존엄 김정은의 직접 명시 이불에 빠뜨렸던 부분에서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 타협이 오히려 북한에게는 자신감을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또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제재 압박을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이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해외에 거의 못 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주민들의 수요 공급을 맞추려면 외국으로부터 생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굴복을 할 만큼 아픔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50년 한국 전쟁 이후 오늘 이르기까지 약 67년 동안의 각종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 제재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이랄까요? 이것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 자강력 제일주의 해가지고 국산품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재 이런 데서 불편만 줄 수 있지만 아픔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뭐 아픔을 못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 그 이 성격 행식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북한은 불평에도 아픔에도 떠나가지고 도발하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되면 또다시 새로운 도발하고 네. 다시 말해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건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둔 거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명시의 제재 이것은 뭐 인권 결의안도 있고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 북한의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 북한 체제의 특성상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다면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가 유엔 안보리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초의 전범자가 아닌 이상 최초의 제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다면 북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체민이 송산절초였고 또 외교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정상회담 할 때는 그 일단 약간의 비껴나가는 여러 가지 뭐 이번에 한해서 뭐 이런 예. 비껴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빠졌다는 것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명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북 제재안 내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 체제 존엄을 중시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다음 뒤에 북한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석유, 원유. 네. 여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직접 명시된 것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원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유라는 것은 북한에서 생명줄이고 네. 왜 생명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원유 석유라는 것은 첫째 북한에서 산업 전력용 아닙니까? 네. 에너지. 그럼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대해서 군대의 훈련용 아닙니까? 석유, 원유 이런 게 없으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세 번째는 주민들이 왕래라면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석유, 원유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줄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그 대북 석유 수출 완전 중단을 하지 못한 측면에서 이것은 결국 뭐냐 이렇게 북한에서 나름대로 생명줄은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행인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좀 뭐랄까 불편함이 좀 더하는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뭐 일단 중국은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세요? 이번 그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그 채택 과정 결과 이것만 두고 보면서 뭐 북중 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의 출범 또 그리고 그 중국의 시진핑 시대 출범 그 출범 시점에 있어가지고 양국 정상 간의 불신의 골이 상당히 그 깊이 파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젊고 뭐 어리고 이런 패기는 좋지만도 너무 자기 과실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북중 양국 간의 현 단계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그 불신, 불편한 관계 최정점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단지 오는 10월 18일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후의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그 대북 정책, 북핵 정책 이런 것이 채택이 된다면 아마 내년 초쯤 돼가지고 북중 관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변화의 가능성에서 우리가 가름자를 할 수 있다면은 과연 북중 간의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 하나의 여기에 대해서 지렛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고강도 반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나올까요? 아마 저는 이 북한의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이것은 좀 차지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것을 했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실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또 이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맞서는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또 그리고 맞대응 무력 시위에 대해서 예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높은 강도의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할 것인가 아니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해가지고 괌포위 사격 계획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핵 고도화됐기 때문에 저강도로서의 일종의 맞대응 무력 시위 짚고만 넘어갈 것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근데 그런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제사회는 이제 제재안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 ICBM이나 이런 발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해, 본토까지 이렇게 공격성이 있을 때는 군사적인 타격,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유엔 안보리상의 맹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은 경제적인, 외교적인 제재,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압박. 하나 더 나간다면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군사적인 억지, 이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여기에서는 결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표는 일단 북한이 유엔 안보리 규범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목표는 대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화를 이끄는 이것이 병행돼야만이 북한의 핵 고도화도 늦추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대북 제재가 징벌적 의무와 함께 대화를 이끄는 어떤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의 핵무장론이 거론되자 중국이 미국의 동북아 무장 강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추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동맹국들에게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가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가속화하면서 사드와 같은 무기가 늘어나고 이는 지역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관변학자인 숭중핑 군사평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한국과 일본에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미국이 동북아 무장을 가속하는 이유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군사 충돌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의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동맹국의 군비 강화에 맞서 중국 역시 군사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의 핵무장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강한 경계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미국 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반도 핵 무장론이 백해무익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 여론전에 본격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 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 조야를 방문을 하고 중국을 방문을 하고 일본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서 세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그런 계기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는 15일 대구에서 국민 요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와 당론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면서 비핵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도 검토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많은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인준안이 여소야대 벽 앞에 좌초된 첫 사례로 여권이 주도해온 전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110일 만이었습니다. 정 의장은 헌재 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임명 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각 당은 표대결을 앞두고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293명이 본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표는 147표. 하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인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준안 부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준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고공 지지율을 등에 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여소야대의 힘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네, 청와대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 부결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청와대는 부결을 주도한 야당에 대해 무책임한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인준동의안 부결 직후 발표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준동의안 부결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일정도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지만 전국 상황을 고려해 완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야당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야권과의 긴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고일환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야당이 코드 인사라며 공세를 예고한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결국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 후보자처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둘째 날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던 현직 판사도 증인으로 불러 검증에 날을 세울 계획입니다.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과 관련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동성혼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지형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되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념과 역사관, 종교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놓고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 역사관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해왔던 여당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독재 미화 논란과 이념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도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는 후한 점수를 줘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창조과학 종교관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그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는 박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와 탈세, 무상 증여를 받은 주식 논란을 사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과 국정교과서 찬성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사로 규정하고 심리전 활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압박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압박한 사실을 확인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수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TF는 2011년 11월 원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른바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고 심리전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비판 집회를 열고 불신임 청원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선출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과 갈등을 빚자 심리전단을 통한 비판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 당시 이명박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활동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작가 이회수 조정래 씨, 진중권 교수, 박찬욱 봉준호 영화감독과 개그맨 김미화 김재동 씨, 가수 신해철 씨 등 80여 명의 문화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꾸려져 이들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도록 종용하고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고 당시 청와대에도 이 같은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원 전 원장과 문화예술계 압박을 주도한 김주성 전 기조실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부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요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나간 날씨 예보와 늑장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조성혜 기자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 도로 침수와 주택 붕괴 등 피해 신고가 오전에만 2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고립된 시민들이 구조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정도 비로 주요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차량 수십 대가 잠기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 강수량에 대한 예보가 빗나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15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전 5시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6시 50분 호우경보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낮 12시 30분 기준 영도구 358.5mm, 강서구 가덕도 283.5mm, 남구 대연동 272mm 등 장대비가 내렸고 특히 영도구에는 오전 7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11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최소 100에서 200mm나 많은 비가 온 겁니다. 도로 통제가 늦어지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도로 구간의 굴다리 등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면 아래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립된 운전자와 승객 등이 가까스로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출근길은 지옥길로 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강릉에서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면허가 없는 여고생이 몰던 차량에 숨졌습니다. 청주에서는 술을 마신 부부가 나란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중 추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오토바이 잔해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빨간색 승용차도 심하게 구겨져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능케 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0일 새벽 2시 25분쯤입니다. 18살 여고생 A양이 몰던 빨간색 승용차와 24살 B씨가 탄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양은 면허가 없는데도 부모님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다른 친구 3명과 시내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B씨는 늦은 시간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청주에서도 어이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란히 차를 몰던 40대 부부가 사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7살 C씨는 10일 밤 10시 10분쯤 청주시 서운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자신의 차로 남편을 뒤따르던 43살 C씨의 아내도 사고로 멈춰선 남편의 차를 추돌했습니다. 당시 C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4%, C씨의 아내는 취소 수치인 0.102%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직 시절 네이버의 딸의 인턴십을 청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에 재직하던 2014년 당시 김상원 대표에게 고등학생 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논문을 쓸 수 있게 인턴십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턴십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측은 딸을 3차례 회사로 불러 논문과 관련한 자료를 주고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가 오만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용기 있는 비판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자중하겠다며 거듭 수용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한 일간지와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같은 벤처기업인인 이재용 다음 창업자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 씨는 페이스북에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사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만이란 단어를 부적절로 수정했지만 비판 자체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벤처기업인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며 결국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발언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결국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창업자께서 정확하고도 그리고 용기 있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께서 매서운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겸허하게 수용하고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한국 ICT 산업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열흘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5일에서 6일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시 공휴일인 2일과 대체 공휴일인 6일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일, 6일을 모두 쉬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대기업은 73%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48%에 그쳤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4%에 달했습니다.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을 통한 택배 운송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을 택배기사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노인 일자리도 3,000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물건을 싣고 운전에 바쁜 택배기사. 배송 시간에 맞추려 항상 이동을 서두르지만 길이 막힐 때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배송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하고 이제 시간 약속도 해놓은 것도 있었고, 뭐 막히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도 뭐. 지난해 기준 택배 물동량은 20억 개 수준으로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는데 지상 운송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전격 도입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택배 운송을 위해 CJ 대한통운과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77개 역을 활용해 택배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를 만들고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도 채용합니다. 지정 센터별로 16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으로 실버 택배기사 일자리가 3,000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버 택배기사들은 택배를 분류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요청이 있을 시 집 앞까지 배달 업무도 수행합니다. 집배송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탁이나 그다음 심부름, 그다음 퀵하고 연결되는 공유형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6,000칸이 넘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인 해피박스도 택배 운송에 활용해 24시간 물건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10개의 차량 기지의 택배 물류센터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이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이화여대 학사비리 항소심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명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대면하는데요. 앞서 노 전 국장은 최순실 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은 유독 승마만 챙기는 일이 많았다라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국회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울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칙칙했던 하늘빛이 다시 환해지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은 모처럼 가시거리도 길게 트여 있어서요. 꽤 멀리 있는 풍경들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강원, 전북, 경남 내륙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00m 앞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뿌였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오전 중에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다수 20도를 밑돌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가 30도로 10도 이상의 껑충 뛰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와 부산이 29도, 대전이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햇살도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전남과 부산, 경남은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아침에는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